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오늘도 미국 여러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늘 예비선거에서 봐야 될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의 당선 여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업 사기 재판 벌금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할 수 있다면서 판결을 내린 판사와 뉴욕의 검찰총장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주이시는 그들의 종교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발언도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가운데 첫 번째 수감자가 나왔습니다. 피터 나바로 전 무역자문으로 그는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의회 소환에 불응한 뒤에 의회 모독죄로 오늘부터 4개월 동안 수감됩니다. 그는 자신이 백악관 특권을 갖고 있다고 항소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주에 6개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또 문을 닫게 됩니다. 연방정부 폐쇄 뉴스를 이렇게 오랜 동안 보도하기도 처음입니다. 요 며칠 미국과 해외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와 야구를 많이 보도합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한일 관계에 다리를 놓는다는 보도는 미국에서 많이 전해집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로맨스를 그린 일본에서 인기인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한일 관계에 꽃피는 시기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두 나라를 넘어 미국과 아시아 평화에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 꽃이 피는 시기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이코노미스트는 제시했습니다. 테무가 온라인 쇼핑 세계를 흔든 방법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띕니다. 누구는 테무 물건 값이 싸서 좋다고 하고 누구는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이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테무가 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지탱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를 한 뒤에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에 약간 주춤하는 듯 보이긴 하지만 속내는 또 다르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피터 나바로가 엄청 화를 내고 있네요. It starts with House Speaker Nancy Pelosi, who forms the J6 committee, blows away all the rules, improperly constituted, unduly authorized, and unlawful committee. 네, 지금 피터 나바로라는 캘리포니아주 이제 교수 출신이고 이 사람이 무역 자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됐다기보다는 사위가 구글링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봐라 했더니 피터 나바로가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구글링 하다가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무역 자문으로 놨고 피터 나바로가 있을 때 정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의회가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내가 대통령 자문으로서 백악관에서 일을 했고 등등의 항소 사유서를 제출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늘부터 4개월 복역을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으로서는 지금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는 게 첫 번째 인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피터 나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완전히 뭐 거의 늘 그들의 하는 그 말투가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이 피터 나바로 등등 측근 또 누가 있죠? 워룸을 진행하는 뭐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사기다. 다 이 모든 것들은 사기고 낸시 펠로시에서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가 뭐 꾸려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반대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좀 전해드리겠고 지금 애리조나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선거 치르셔야지 되죠. 오늘 또 어디가 있나요? 플로리다주에도 한국 분들이 꽤 살고 계시더군요. 일리노이주라든가
캔사스, 또 가장 중요한 오하이오주에서 예비선거 치러집니다. 뭐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나 대의원 표 몇 표를 더 가져가느냐지 이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데 필요한 1968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1215표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분위기 자체는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른 곳에서 후보는 됐으니까 오늘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역은 오하이오주거든요. 오하이오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중간선거 때나 물러나고 나서 지지했었던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제는 다시 트럼프 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당선되는 사람이 많은데 오하이오주의 경우는 또 다른 공화당의 시험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시험대가 됩니다. 오하이오의 공화당 주지사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 예비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을 지지하고 그리고 공화당인 주지사는 주의 상원 의원을 연방 상원 의원 자리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피바다다, 인질이다, 이민자는 동물이다 이런 발언을 전부 한 게 바로 오늘 치러지는 이 오하이오주의 상원 예비선거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후보가 그동안에 약간 앞서갔는데 뭐 여자 문제 이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슷하다고 아주 인기가 있는 공화당에서 존중을 받는 그 올드한 공화당에서요. 그런 그 주지사가 지지하는 후보냐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이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5점 스캔들이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강한 힘을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애니멀 발언하고 할 때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J.D. 벤스 상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를 좀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해줬으면 하고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원 출동했었던 그런 선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는 이 결과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은 미국은 역시 정치 뉴스가 탑 뉴스죠. 그런데 제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 스포츠 컬럼니스트 그 딜란 헤르난데스 컬럼니스트가 쓴 것을 보니까 오타니 쇼헤이가 굉장히 그 한국에서 지금 뭐 경기 한 번은 했죠. 오타니 쇼헤이의 와이프가 전에 그 농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뭐 소박한 차림으로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경기를 봤다 하는 게 있던데 어제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스포츠 칼럼니스트는 오타니 쇼헤이가 한국과 일본에 다리를 놓고 있다. 예전만 같더라도 그렇게 일본 선수가 인기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도 있고 오타니 쇼헤이 개인의 품성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칼럼을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오늘 신문은 오늘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계가 인터넷에는 나오고 또 신문에는 안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잠깐 전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코노미스트가 보다 한일 미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국 대선 한국 총선을 조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그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딜란 헤르난데스 칼럼니스트가 뭐 뉴스 스포츠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다저스가 인천공항에 그 서울에서 지금 야구하는 이미 시범도 다 했고요.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뉴스에 쫙 보면 무슨 뉴스들이 그 신문 같은 경우도 방송도 중간중간 어디 끝이 아니라 일면에 탑으로 그냥 쫙 실어줬다. 그리고 이번 그 파드레스도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한국 선수들이 뛰잖아요. 김하성하고 고우석 선수가 뛰는데 거기도 역시 이제 일본 선수가 있고 해서 이런 그 나비쉬 유 선수, 나비쉬 유 오타니 쇼헤이 이런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도 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국민적인 감정도 많이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타니 쇼헤이야 워낙에 겸손하니까 뭐 세계에서 다 인기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도
두 나라의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 이례적이라는 거죠. 해서 이제 전에 그 이치로 스즈키 선수 얘기한 뭐 마늘 냄새가 난다. 일본 야구 따라오려면 30년은 걸려야지 된다 하다가 한국에게 졌고 마지막에는 일본이 이겼습니다마는 그랬지만 그때와 오타니 쇼헤이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 등등 해서 칼럼에 보면은 박찬호 선수도 나는 오타니 쇼헤이를 좋아해. 그의 무슨 뭐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델이 될 만해. 이런 얘기도 쭉 얘기를 하고 고유석 선수가 파드레스에 입단을 했었을 때 다비쉬 유가 이제 한국말로 무슨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그 뒤에는 한국 선수들도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또 다비쉬 유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앱을 사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지금 그 한국과 일본의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박찬호 선수도 한국과 일본 선수들 교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게 서로에 대한 스포츠 바깥에서의 여러 가지도 좋아질 것이다. 박찬호 선수도 일본 선수와 함께 뛸 때 굉장히 그 서로 그 친했었고 뭐 결혼식 할 때도 갔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칼럼 리스트는 한국과 미국의 그런 그 어떤 그 관계 같은 것을 굉장히 좋게 하는데 아주 그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노모 히데오 결혼식에도 박찬호 선수가 갔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간단한 그런 문제고 이 그 일본 선수들도 얘기할 때는요. 한국이 싫다. 일본이 싫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싫어해야지만 될 것 같고 이런 그런 그 분위기를 그 다비쉬 유 선수도 지적을 한다는 그런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총선이 뭐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과연 총선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현재의 분위기라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그런 총선 결과와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맨 앞에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텔레비전 시리즈 I love you. 근데 그 I는 나 I가 아니라 눈 I love you거든요. 무슨 조류학자라든가요. 뭐 이렇게 등등해서 한국 남자 배우와 저는 못 본 배우던데요. 윤태호라는 그런 그리고 여자 주인공 윤태호 선수가 아니라 좀 젊은 배우던데요. 사랑을 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유리 오토미야가 사람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연애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윤태호는 한국말로 생각하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콜릿 회사 인턴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너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뜨거운 그 사랑을 하게 되는 이게 지금 한국 배우가 주연을 맡은 일본 최초의 황금 시간대 러브 스토리라는 겁니다. 1월 달에 나왔는데 아주 뭐 굉장히 그 팬층이 단단하다면서요. 한국에서도 방송되나요? 이 방송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화면 밖에서도 지금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인 면으로 보면 로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2022년부터 일본과의 여러 가지 좋게 되려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식민 역사가 자꾸만 이 로맨스를 괴롭힌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총선과 미국 대선이 이 두 나라의 이 로맨스를 흔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뭐 오타니 쇼헤이 경기도 볼 겸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다가 어려워졌잖아요. 총선과 너무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뭐 지금 금융 스캔들도 터졌고 뭐 이자율도 17년 만에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일 관계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 인도 태평양 중국과 연관된 그 세력 균형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화해가 시작되긴 했는데 적어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래서 일본의 잔혹 행위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반일 감정 엄청 높았었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그 반일 감정에 대해서 꼭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반일 감정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이런 지적들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뭐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나갔던 사람 배상하라 판결을 내렸더니 일본은 1965년도 외교 정상화할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다 줬는데 뭘 자꾸만 또 주고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럼 우리가 그때 받은 돈으로 성장한 그룹 많잖아요. 포스코를 포함해서 그런 회사들이 원고에게 보상하는 재단을 설립한다 했더니 또 한국에서는 말이 되냐 일본에서 했는데 왜 한국에서 해? 하면 일본과 한국 정부는 그 당시에 그 돈으로 이 회사들이 만들어졌고 컸으니까 이런 거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3월 16일 지난해에 도쿄 방문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나라 사이에 그 지도자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방했었죠. 2달 뒤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때는 이제 국립묘지도 참배를 했었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에게 참배를 한 거잖아요. 그 뒤에 미국에서도 큰 뉴스였죠. 캠프 데이비드에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를 해서 막 그때 생중계를 했어요. 누가 먼저 오느냐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먼저 악수를 했고 그 뒤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고 했었는데 이후에도 이런저런 회담을 5번을 더하면서 안보 협력은 굉장히 강화가 됐다는 거. 엊그제도 이 북한이 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지만 해상과 공중에서 대규모 합동훈련도 했고 한미일 3국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상업적인 교류 같은 것도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미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웬만큼 좀 회복돼 가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그 적대감에 비하면 여론도 변화해서 일본의 띵크탱크 겐론과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소가 2023년도 말에 공동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일본 사람이 2020년에는 26%에서 2023년도에는 37%로 늘어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한 13% 정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비율은 2020년에는 72%였는데 23년도에는 53%로 한 20%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견해는 29%에서 뭐 또 늘어났고 뭐 아무튼 29%인데 2020년에 12%보다 17%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직도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이에 국가의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후미오가 서로 뜻이 통해서 안보 협력은 미국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난해 투자가 13억 달러인데 이게 과거로 전보다는 조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보다 늘어났지만 그 또 과거로 가면 그 과거만큼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밑바닥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를 속죄할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기만 한다. 일본에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걱정하는 게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가 이번 총선도 총선이지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또다시 반일 감정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면 어떤가 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뭔가 이제 법적인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때도 전에 주일 그 한국 대사 아주 유명한 그 신각수 대사가 끝까지 가는 그 마지막 경로에는 항상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내 정치판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2027년까지인데 그것도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은 네임덕은 굉장히 빨리 오겠죠. 빨리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코노미스트 지적이 반일 감정 선동을 즐기는 정치인들은 어느 쪽으로든 아무튼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고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럼 강하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일본의 집권당에서도 뭐 살아남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게다 대고 만약에 11월 달에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러면 과연 그 전에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나 지금의 대통령인 바이든처럼 한국과 일본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국과 일본에도 좋고 동아시아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 우리가 전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완전히 한편이 됐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압력도 넣고 당근도 주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일 관계의 이런 로맨스 꽃피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뭐 학문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잡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살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 일본에서 살았을 때의 그 감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일본에 많이 방문을 하시죠? 일본을 방문하시고 난 뒤에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저는 가장 이제 가까웠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LA타임스 카니간 기자인데 그 카니간 기자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일본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좋은 감정을 갖게 된 이걸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큰 구조적인 힘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이 계속 가까워질 수 있는 세대 교체를 말합니다. 이건 야구 선수들도 이미 앞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본 식민주의 막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막 분통 터지고 침통하지만 요즘 그 젊은 학생들은 엄마,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 할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교과서나 그렇지만 본인들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아예 없는 젊은이들이 23세의 김도훈 씨 뭐 아주 그 무슨 어떤 드라마 팬인데 그런 그 액슈마라는 공포물이죠. 그런 팬인 나는 아예 일본에 대한 그런 반일 정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변화입니다. 아주 독단적인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진 중국, 위협적인 북한, 한국을 핵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리고 파괴적인 러시아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의 큰 민주주의죠. 이 한국과 일본이 이런 나라는 두 나라는 협력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고 그건 이제 또 일본과 가까워야 미국과 가까워지고 한국과 가까워야 미국과 가까워지고 미국의 핵우산 그늘이 없이는 지금은 더 곤란해졌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그런 전략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정부가 공식 관계가 60주년이 돼가는 내년이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양국의 그 범위라든가 관계에 있어서 깊이가 어느 때보다도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대 교체와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변화가 한일 관계가 뭐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아주 뭐 반일, 뭐 반환으로 치닫을 수는 없는 것 같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후원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하이오주의 그 상원 선거는 또 상원을 어디서 컨트롤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스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전해드릴 만한 것은 이건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폴 매나포트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 선거 캠페인 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이었었던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전당대회 전체적인 그림을 폴 매나포트에게 맡긴다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지만 전에 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도 러시아와 연관이 돼서
좀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그 사람을 둔다고 하고 피터 나바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변호사는 이제 그가 그 의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해서 의회 모독죄거든요. 정확한 그 죄는 의회 모독죄로 전에 그 백악관 자문 중에서 처음으로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수감이 되는 사람이죠. 그 변호사가 앞으로 미래 백악관 자문들에게 다 경고가 되는 거다. 뭐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감옥까지 가야지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의사당 폭동 사건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88개 중간에 몇 개는 빠졌잖아요. 조지아주에서 해서 그런 88개 혐의 가운데서 14개가 이 의사당 폭동 사건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그런 혐의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14개가 선거 관련입니다. 조지아주와 의사당 폭동 사건 연관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못 전해드리니까 오늘 레이티스트까지 입혀지네요. 자레드 쿠슈너 대통령의 사위 백악관에서 일하기도 했죠.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백악관에서 나오자마자 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를 해서 공화당에서조차 심지어 그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르비아에 큰 호텔을 짓고 아파트먼트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세르비아니까 뭐 당연히 수도 벨그라데에다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부적절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벨그라데에 그렇게 막 대규모 부동산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사위가 하는 거죠. Maybe 이 사위가 백악관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트럼프의 사위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지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봐라 하니까 이상하게 그쪽에선 냄새가 나. 다른 중국과 그전에는 한 개도 받지 못했던 수백 개의 특허권을 받질 않나. 그리고 나서 옷가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접었잖아요. 이방카 트럼프가. 그리고 사위는 저렇게 여기저기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받는데 별로 거기에 경험도 없는 분야인데도 막 엄청난 투자를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 국가 자체에서도 이건 오해의 소지도 너무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그냥 해주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세르비아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세르비아 대통령이 나서서 어제 막 불끄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이 트럼프의 사위에게 특권 준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 면에서는 그런 뉴스들이 있고요. 항상 보면은 어느 정도는 특혜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이쪽에서 특혜를 내놔라 하지 않더라도 저쪽에서 그래? 혹시 뭐 어쩌면 이 사람도 줄 수 있고 저 사람도 줄 수 있는데 약간 처지더라도 이 사람이 미래에 볼 때 우리에게 더 이득일 수 있어. 뭐 줄 수는 있는 게 세상 돌아가는 일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는 레드라인이라고 지적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세르비아 대통령이 우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은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문제인데 뉴욕에서 오랜 동안 사기로 사업을 했다 해서 그 아서 앵거론 판사가 벌금을 물게 했는데 그 벌금만 문 게 아니라 3년 동안 사업 못 하잖아요. 딸 아니면 와이프는 할 수 있고 아들들도 지금 각각 500만 달러씩 내야지 되니까 항상 돈 낼 때는 돈 없다고 하고 돈을 빌릴 때는 우리 자산이 이렇게 많아 부풀렸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 은행도 피해 주지 않고 갚았잖아. 그런데 왜 그게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당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뭐를 전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냥 고지고대로 일하고 세금 고지고대로 내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벌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불편하지 않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 엄청 화났어요. 아니 4억 6,500만 달러 공탁금을 어떻게 마련해? 내가 30군데의 공탁금 회사에 인슈런스 회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아무도 안 해준대.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이 부동산 담보를 안 잡으니까 유동자산만 잡잖아요. 뭐 주식이라든가 금방 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그 유동 자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본인 4억 달러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4억 달러 있다 할지라도 그게 또 항상 자산을 부풀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봤으니까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4억 달러 있어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만큼 성공한 사람도 이건 누구라도 이 정도의 공탁금을 내기는 불가능하다. 본드 회사들도 다 그렇게 말하던데 이런 공탁금은 듣도 보지도 못한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말이 돼? 오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소셜 미디어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그 뒤를 기억을 해야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 레티티아 제임스 고소를 한 뉴욕의 검찰총장이 자산 압류한다고 그랬거든요. 못 내면. 왜냐하면 이 공탁금을 걸어야지 되는 게 3월 25일 다음 주인데 공탁금을 걸어야지만 그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4억 5천만 달러가 아니라 1억 달러로 낮춰달라 했지만 법원에서는 say no 했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공탁금은 듣도 보지도 못했어 한 것에 대해서는 아서 앵고론 판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벌금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동안 이제 쭉 판결을 지켜봤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사법권이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법의 위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법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서 앵고론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법정에서는 어떤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떤 때 또 막 박차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본인이 선거용 말을 텔레비전 앞에서 탁 하고 특히 재판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판사 스텝 그것도 뭐 연관이 없는 막 여러 가지 무슨 뭐 남녀 문제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을 시켜서 마구마구 비난하고 인종차별적인 뉴욕의 검찰총장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니까요. 레티티아 제임스가 그런 것까지 막 끌고 들어가고 급기야는 판사의 스텝까지 건드리고 법정 스텝까지 막 그 비난하고 건드리고 위협을 주고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판사 뭐 법원 무슨 사람들 이런 뭐 배심원들에게까지도 협박을 하고 막 경호를 받아야지 되고 이런 게 다 나중에 벌 줄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청난 벌금 같은 거 내지 않으면 이건 이제 또 다른 케이스에서도 판사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고 점잖게 있다가 어쩌다가 말하고 뭐 개그 오더를 내려도 입막음 오더를 내려도 입막음 오더도 지키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개전에 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후회하는 빛이 없다. 그럼 거기에 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이진 캐롤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명예훼손죄로 걸었던 그 여성에 대해서도 뭔가 그 배상을 뭐 8천 몇백만 달러를 주라고 했잖아요. 판사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 이 사람은 똑같은 범죄 또 저지른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혹독한 벌을 내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의 이 케이스는 그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벌이 과할 수 있다고는 충분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융자 받을 때 막 이걸 몇 배 늘리고 막 자산을 몇 배를 늘리고 부동산의 면적을 뭐 10,000스퀘어피트면 30,000스퀘어피트로 늘리고 이걸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해서 벌이 좀 과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부딪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돈 문제에 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말발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돈은 이건 안 내면 뭐 이자도 뭐 하루에 굉장히 많이 내야지 되고 항소를 하려면 그걸 해야 되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지 될지도 몰라. 뭐 파이어 세일 한다고 하잖아요. 파이어 세일 프라이스 이렇게 뭐 부동산 같은 것을 팔아야지 될지도 몰라. 이건 부당해. 계속 이제 지지자들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지지자들도 벌이 과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죄를 안 저지른 건 아니라는 거죠. 은행이 손해보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집을 팔 때 700스퀘어피트짜리 원베드룸을 2100스퀘어피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맞는 건 아니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니 연방정부는 늘 폐쇄된대요. 제가 이런 걸 보질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는 연방과 뭐 로컬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지역은 7월 달에 시작하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10월 1일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회사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데가 이제 다른 회사와 달리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방 정부가 지난해 그러니까 9월 31일에 끝났어요. 10월 1일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딱 열리고 나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번 주에도 6개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6개 법안을 뭐 빨리 통과시키려면 빨리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금요일 자정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제 돈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뭐 국방부, 국토안보부, 교육부, 노동부를 포함해서 연방정부 한 70%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원에서 극우 다 그런 게 아니라 극우 하원 의원들이 아주 그 분열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본인들이 불가능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이제 인질로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반복되고 하는 겁니다. 해서 일부는 국토안보부는 어제 저녁에 타결이 됐네요. 그러나 나머지 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이게 6월 30일에 끝났으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지금 6개월째거든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임시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이런 예산안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사실은 이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는 그 관계자는 불편하고 불안하겠어요. 우리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뭐 어느 정도는 1년이 뭐 이렇게 되고 1년이라기보다 우리는 한 달로 따지고 볼 때 한 달 이렇게 해야지 돼. 근데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돈이 또 안 올지 몰라 이러면 지금 미국이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초조함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도 연방정부 폐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태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무는 BBC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는데 저는 태무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은 그거 쓰레기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BBC 방송의 보도부터 전해드리자면은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듣는 얘기가 있고 영국에서 듣는 얘기가 있고 중국 태무라는 회사에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BBC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소개를 해줬거든요. 태무라는 회사가 어떤 때 아마존까지 위협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회사에서는 태무에서 싸게 사서 한 10배 정도 붙여서 파는 그런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똑같은 물건을 아마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무에서 왜 여러분들 창틀 한 노란색으로 이렇게 5개 칸이 이렇게 지어져서 창틀 쫙 닦는 거 있거든요. 77센트에 팔거든요. 뭐 누구는 1달러 정도에 팔고 누구는 77센트. 도저히 그게 77센트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파는데 아마존에서는 이걸 3개를 묶어서 한 8불 정도에 팝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이거 한 개를 77센트에 저는 티무에서 샀거든요. 막 15불, 14불 이렇게 파는 곳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데서는 그렇게 파는데 태무에서는 그렇게 파느냐? 쇼핑 세계를 흔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옷, 전자제품, 가구 모든 것을 파는데 스티커가 예쁘고 싸고 좋아요. 막 꽃그림 스티커 같은 거. 어떻게 이 값에 나오지? BBC가 얘기를 해주는데 2022년도에 미국에 처음 나왔고 지금 49개국, 영국을 포함해서 세계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억 5,200만 명이 이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앱 다운로드 차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슈퍼볼 때 보셨죠? 30초에 700만 달러라는 광고를 6번이나 했고 그 이후에 돈을 그렇게 들였더니 한 4분의 1이 확 사람들이 서칭이 늘어나고 그때의 동시간대에 아마존 같은 데는 줄어들었고
했다고 하거든요. 이베이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고요. 중국의 거대한 기업 그 핀두두오가 소유를 하고 있죠. 이 중국의 이 피자의 이 회사는 중국 사람들은 양말부터 속옷 모든 것까지 다 여기서 구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자리 중국 기업 1, 2위를 놓고 그 알리바바하고 그 핀두오두오가 경쟁을 해서 이렇게 1위, 2위를 중국 내의 그 상장 기업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핀두오두오가 굉장히 애국심, 우리가 이렇게 막 아마존 같은 데도 이기고 이런다는 말이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강제 노동시켜 위구르 사람들을 해 미국과 영국 정치인들이 엄청 비난합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테무는 아니다. 우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테무의 판매자, 공급업체, 제3자는 전부 급여도 제때 지급하고 그렇게 어린이들 뭐 노역시키는 것 없다고 해요. 우리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게 물건을 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을 하는데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을 갖고 있답니다. 소비자의 동향이나 많이 검색되고 클릭된 제품에 대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마존은 팔아요. 그걸 제조업체에. 그런데 테무는 이걸 제조업체에 공짜로 줍니다.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장을 테스트하는데 쓰고 이런 물건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준다는 얘기라고 제품을 보관할 필요도 없이 중간 매체를 없앤답니다. 해서 예를 들어 창고가 필요 없대요. 테무의 경우는 창고가 필요 없어서 그 중간 매개자도 그 미들맨을 없애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소비자로 가게 하는,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많은 나라에는 우리 시민들이 상품을 일정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수입할 수 있도록 그게 있기 때문에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공장에서 배송이 금방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송비 절약해, 또 그 미들맨 없어, 또 어떠한 정보 같은 것은 제조업자들에게 무료로 줘. 테무의 얘기예요, 이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싸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남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싸게 해도 그 돈 갖고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테무가 몇 년 동안은 확장할 것을 예상들을 합니다. 지금의 전략은 브랜드의 인지도와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모 회사가 그 핀두오두오가 중국에 출시됐을 때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는 완전히 점유를 했고 엄청나게 싸게 거래를 하는데 여기는 돈을 버는 데가 있잖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테무가 요즘 조금 뭐 낮아지긴 했지만 테무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든요. PDD거든요. 그 아이디가 PDD인데 뭐 오늘 조금 내려갔네요. 지금 127달러, 얼마 전에 15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주에.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했고요. 그러나 아직도 뭐 노동 분야에서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은 미국과 영국의 정치인에 의해서 샅샅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저는 테무 물건을 써보니까 그건 소비자의 판단에 달렸다. 저는 인터넷에서 많이 쇼핑을 해봐서 별로 실패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쬐끄만 꽃잎처럼 돼 있는데 한 200개 들어있어요. 한 장 딱 가지고 가면 화장실에서 나 혼자의 비누를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34센트인가 이것밖에 안 합니다. 테무 가격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잘 골랐으면 괜찮다. 이거는 시장 경제에 그런 그 의미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스라엘 발언한 것을 빠뜨렸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보수적인 그 세바스찬 고르카 라디오 그 진행자와 인터뷰에서 이분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 척슈모나 민주당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하는가? 척슈모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최고위직인데 네타냐후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이 세계로부터 배척당하지 않으려면 코스를 바꿔야 된다. 가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민주당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민주당에 투표하는 모든 그 유대에 있는 주이시들은 자신의 종교도 싫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 all about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계는 주이시는 민주당에게 절대로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 단체로부터도 조금 비난을 받고 그런 일이 있고요. 벤자민 네탄야후는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 주에 미국으로 대표단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가자에서 이 가자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지금 성의 표시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계속 공격과 공습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말은 듣는 듯 하지만 듣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식량 안보 관계자들은 가자지구 주민 220만 명 가운데 110만 명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마스도 마찬가지로요. 하마스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를 막 침공하고 공습해서 사람들이 많이 숨져서 자신들의 자국민인데도 이스라엘이 비난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마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요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 동안 가뭄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의 그 로드겠죠. 가색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정말 그렇죠? 강혜신이었습니다.